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낮에 독서 좀 하고 하루 잘 보내고 밤이 되어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10시 50분.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생선, 배, 무기, 연장. 정유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전선 7척을 새로 만들었다. 적들이 한동안 오지 않아서 배 만들기에 좋았다. 내륙 관하에서 모아온 목수 30명을 우수영으로 데려왔고 경계 병력을 제외한 전 장졸들을 벌목과 목재 운반에 투입했다. 여러 읍진에 분산되어 있는 조선소들은 목재의 비축량과 목수의 숫자가 고르지 않아서 조선소마다 공정이 들쭉날쭉했고 목수들의 솜씨도 차이가 났다. 발포진에서는 대뱃날이 뭉그러지고 톱날에 이가 빠졌는데 갈아 끼울 날이 없어서 일순을 놓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발포진 만호는 대뱃날과 톱날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울포에서는 가판 밑에 까는 삼배와 남은 못을 요청했다. 수군통 제사가 주머니 속에 대뱃날을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정에서 남은 못을 보내줄 것도 아니었다. 여러 읍진에 흩어져 있던 조선소들을 모두 우수영으로 불러들였다. 목재와 연장과 목수들을 나누어 쓰도록 했고 권관 2명과 만호 1명을 배속시켜 감독하게 했다. 통합된 조선소는 우수영 왼쪽 진도 만금산을 마주보는 물가에 들어섰다. 진입로가 넓고 평탄해서 목재를 실은 솔달구지가 드나들기 편했고 작업장 뒤쪽이 산으로 막히고 언덕이 양지발라서 겨울에도 찬바람을 맞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조선소 쪽에서는 늘 목도를 지어 통나무를 나르는 군사들이 발을 맞추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뒤로 주저앉은 소를 때리고 당기는 군관들의 고함 소리도 들려왔다. 제주 목사가 보낸 돼지 5마리를 조선소로 내려보내 먹게 했다. 돼지를 잡던 날 조선소 군사들이 우수영 연한 백성들을 영내로 불러들여 함께 먹었으며 백성들이 술과 반찬을 가져왔다고 종사관이 보고했다. 나는 모른 척 해두었다.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사각사각사각 적의 함대가 노저 다가오는 환청에 시달리는 저녁이나 환도 주 자루와 면사첩이 걸린 숙사방에서 요를 적시는 식은땀의 한기에 깨어나는 새벽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주 조선소를 돌아보았다. 배는 살아있는 생선과 같다. 전선과 어선이 같고 판옥선과 협선이 매 한 가지다. 생선의 몸이 물을 입듯이 배는 물을 읽고 물을 받아내면서 나아간다. 여울을 거스를 때 생선이 때때로 몸통 전체를 뒤틀며 물에 저항하듯이 배도 몸통 전체를 뒤틀며 파도와 파도 사이를 빠져나간다. 물에 맞서는 배의 저항은 물에 순응하기 위한 저항이다. 배는 생선과 같다. 배가 물을 거스르지만 배는 물에 오래 맞설 수 없고 물을 끝끝내 거절하지 못한다. 명량이 역류를 거슬러 나아갈 때도 배를 띄워주는 것은 물이었고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도 물이었다. 생선의 지느러미가 물살의 힘과 각도를 감지하듯이 노를 잡은 격군들의 팔이 물살의 힘과 속도와 방향을 감지한다. 장수의 몸이 격군의 몸을 느끼고 노 잡는 격군의 몸이 물을 느껴서 배는 사람의 몸의 일부로서 역류를 헤치고 나아간다. 배는 생선과도 같고 사람의 몸과도 같다. 물속을 긁어서 밀쳐내야만 나아갈 수 있지만 물이 밀어주어야만 물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 싸움은 세상과 맞서는 몸의 일이다. 몸이 물에 포개져만 나아가고 물러서도 돌아서고 펼치고 몸을 잃을 수가 있고 몸이 칼에 포개져야만 베고 찌를 수가 있다. 배와 몸과 칼과 생선이 다르지 않다. 함경도 국경 군무를 마치고 나서도 나는 승진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종팔품이었다. 종사품 수군 만호가 되어 남해안 발포진에 부임했을 때 처음 보는 바다는 외면하고 싶도록 두려웠다. 나는 바다와 맞선다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고 그 위에서 적과 싸운다는 일도 내용과 질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는 다만 건널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아득함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때 발포지는 남루하고 쇠락한 포구였다. 갯가였지만 낡은 고기잡이배 두어 척이 뻘밭에 처박혀 있을 뿐 밭농사로 연명하는 백성들은 야위어서 눈이 커 보였다. 다만 물과 뻘과 하늘뿐이어서 사직의 그림자는 자취도 없었다. 거기는 아무의 나라도 아닌 것처럼 차고 스산했다.
백성들은 가렴주구의 혈세를 소 잔등의 짐처럼 짊어지고 낮게 엎드려 있었다. 만우지는 석축이 무너져 내렸고 석축이 끝나는 물가에 양쪽 노가 모두 부러져 버린 판옥선 두 척과 구멍 뚫린 협선 열척이 시퍼렇게 무리끼를 뒤집어 쓴 채 묶여 있었다. 그것이 만우진 수군의 전부였다. 그때 발포 만우진의 배들은 싸움의 도구라 하기에는 눈물겨웠으나 나는 그 깨어진 판옥 전선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배의 몸과 나의 몸을 동일한 조건의 목숨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물 위에서 나아가고 물러서는 일은 모두 다 몸의 일이었고 배와 몸이 다르지 않았다. 임진년의 옥포, 한산도, 안골포에서도 정인년의 명량에서도 배와 몸은 다르지 않았다. 명랑 싸움에서 돌아온 판옥 전선들 중 세 척을 우수영 조선소에 끌어다 놓고 해체했다. 이음새가 삐걱거렸고 밑창이 썩어 있었다. 해체된 목재들 중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작은 협선을 만들게 했다. 섬의 나무들은 키가 작고 구부러져서 목재를 쓸 수가 없었다. 송진만을 뜯어오게 했다. 거제도의 높고 고든 소나무 숲이 좋았으나 거제도 소나무는 적의 배에 쓰일 것이었다. 연안의 해송을 베어냈고 안면도에 군사를 보내 홍송을 베어 뗏목으로 끌고 오게 했다. 조선소에서 나는 때때로 목수들의 일을 눈여겨 들여다보았다. 목수들은 둥근 고인목을 괴고 그 위에 선체를 만들어 나갔다. 고인목은 선체를 진수시킬 때 바퀴구실을 했다. 배 밑창에 목재를 댈 때 이음새에 송진을 쳐발랐다. 목재를 폭에서 붙일 때는 나무목을 막았다. 못을 수직으로 박지 않고 비스듬히 박아 위아래를 관통시켰고 남은 못대가리를 대패로 밀어냈다. 이물과 고물을 얹을 때는 나무 못을 쓰지 않고 목재의 접합부를 판에서 사계를 불었다. 가판은 대청나무를 깔듯이 장귀 틀에 잇대어 목재를 물려 나갔고 간판 밑에 두꺼운 삼배를 깔았다. 대나무 속을 긁어내서 죽처럼 만든 뱃밥을 모든 틈새마다 이겨 넣었다. 송진기가 많은 목재는 늘 물에 닿는 아래쪽에 썼고 결이 촘촘하고 단단한 박달나무로 멍에를 박았다. 참중나무 가운데 토막을 다듬어서 노를 깎았다. 목수들이 배를 만들어내는 일은 사람의 몸을 빚어내는 일과 흡사했다. 싸우는 바닷가에서 싸운 배를 만들 때도 목수들의 대패와 톱은 연장으로서 평화로워 보였다. 우수영 통합 조선소에서 연장과 무기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인지 혹은 가까운 것인지 나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전선 7척을 진수시키던 날도 나는 그 거리를 가늠하지 못했다. 진수하던 날 새 배에서는 송진향기가 났다. 목수들은 뱃전에서 시루떡을 바다에 던졌다. 군관들이 새 배를 끌고 나가 연안을 한 바퀴 돌며 총통을 쏘아댔고 장졸들이 배 위에서 함성을 질렀다. 나는 우수영 쪽 물가에 앉아 있었다. 사지에서 정인원 가을에 내륙에서 적의 육군은 밀리고 있었다. 적의 수군은 명량 수로에서 깨어졌다. 서해를 북상해서 한강으로 진공하려던 적의 수군 주력은 명량 수로를 통과하지 못했다. 명량에서 적은 선멸적 타격을 입고 흩어졌다. 그때 가토가 지휘하는 적의 육군 주력은 충청, 경기를 압박했고 관군의 방어선은 한강 유역으로 밀려나 있었다. 한강을 멱통으로 삼아 수륙합동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으려던 적의 전략은 일단 분쇄되었다. 해로를 통한 보급이 끊기고 겨울이 닥쳐오자 적의 육군 주력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했다. 한강 이북에서 주춤거리던 명의 육군이 공세로 전환하자 적의 육군 부대들은 방면별로 후퇴했다. 경상 내륙까지 깊이 진출했던 가토의 부대는 창녕을 지나 남쪽을 향했고 금강을 넘어 경기 접전까지 올라갔던 고니시의 부대는 순천까지 내려왔다. 명군은 접전하지 않았다. 명군은 전투를 피해가면서 달아나는 적들을 남해안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적은 신속히 이동했고 온전히 이동했다. 포로로 잡힌 조선 백성들이 적장에 가마를 메었고 총포와 말먹이를 실은 수레를 끌었다.
붙잡힌 조선 계집들이 적장들의 가마에 일신을 바쳤고 조선 백성 풍물패들이 이동하는 적의 대열 맨 앞에 풍악을 울렸다. 적들은 이기고 돌아가는 개선의 대열처럼 풍악을 앞세우고 후퇴했다. 길에서 쓰러진 조선 계집과 포로들을 마차 바퀴에 뭉개버리고 적들은 또 다른 고을의 조선 백성들을 끌려갔다. 적들이 지나간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적의 말똥에 섞여 나온 곡식 나달을 꼬챙이로 찍어 먹었다. 아이들이 말똥에 몰려들었는데 힘없는 아이들은 뒤로 밀쳐져서 울었다. 사직은 종묘재단 위에 있었고 조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적의 육군 주력은 그렇게 남아있다. 적은 경상도 울산에서 전라도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800리 연안 포구마다 성을 쌓고 장기 농성태세로 들어갔다. 명군은 더 이상 적을 압박하지 않았다. 명랑수로에서 무너진 적의 수군은 경상 해안으로 물러가 적의 육군에 가세했다. 일본에서 새로 건조한 전선들이 바다를 건너와 부산포와 울산으로 들어왔다. 적은 남해안에 수륙연합의 총병력을 집중시켰다. 집중된 중심은 부산포와 울산인 듯했고 연안의 포구마다 분산된 중심들이 들어서 있었다. 적은 육군의 지상 거점들과 수군의 기동력을 다시 접속시키고 있었고 그 서쪽 전진기지는 순천이었다. 순천에서 부산에 이르는 적의 포구들은 봉화와 경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순천은 우수영에서 한나절이 넘는 물길이었다. 승주 조계산 방면에 박아둔 순군 정탐들이 산줄기를 넘어 우수영에까지 와서 적의 동태를 알렸다. 경상 해안 쪽 적의 군비는 순천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북상 육로가 막힌 적들은 다시 남해를 돌아서 한강을 겨누는 수로에 전투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적의 수륙 합동군이 물길을 따라 서진한다면 다음번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명량은 아닐 것이었다. 나의 사지는 훨씬 더 뒤로 물러선 자리라야 마땅했다. 적은 이미 명랑수로를 겪었다. 순천에서 발진하는 적의 함대는 명량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도 남쪽을 우회할 것이었다. 적의 주력이 다시 명량으로 들어온다 해도 적은 모든 화력을 선두대열에 배치할 것이었다. 적의 주력이 명량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별동 함대가 진도 남단을 우회한다면 명량은 적을 맞을 자리가 아니었다. 정유년 겨울에 적은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가까운 자리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임진년처럼 함대를 몰고 포구마다 적을 찾아다니면서 걷어낼 수도 없었다. 적은 이미 연안에 육상 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의 가을이 다 가도록 적은 오지 않았고 나는 우수영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다시 적이 온다면 우수영 앞 명랑수로는 죽기에 편한 자리였다. 나는 명랑수로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아무런 은총도 없는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우수영보다 훨씬 더 뒤쪽이라야 마땅했다. 정유년 겨울에 다가오는 적의 기적은 밤마다 내 몸에 느껴졌다. 순군 정탐들이 이틀 도리로 산을 넘어와 수군거리는 적정을 보고했다. 적의 육군이 순천에 집결했으므로 우수영은 육지 쪽 뒤통수가 위태로웠다. 우수영에서 머뭇거리다가 어느 날 밤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하는 적의 야간 기습을 받고 발진하기도 전에 전멸하는 악몽에 나는 오랫동안 시달렸다. 우수영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나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우수영은 칼로 베듯이 잘라지지 않았다. 우수영을 버리고 수군진을 서해 쪽으로 옮기는 일에 관하여 나는 읍진 수령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종사관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장졸들은 모두 배 만드는 일에 내몰려 밤잠을 못 자고 있었고 말이 새어나가면 수군이 움직이기도 전에 수영 주변 민가의 백성들과 피난민들이 동요할 것이었다. 경상 해안이 완전히 적에게 점령당한 후 경상 연안 백성들은 전라도 서쪽 연안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연안과 섬에 흩어졌다. 이제 수영에 옮겨간다면 백성들은 또다시 통곡하면서 수군을 따라올 것이 분명했다. 백성들을 들어앉힐 땅이 나에겐 없었다. 우수영을 버려야 한다는 절박한 울림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죽어야 할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답답함에 조바심쳤다. 내가 물러서야 할 자리는 전라도 서북부 연안이거나 충청도 서해안의 어느 섬이나 포구일 것이었다. 나는 충청 물길을 알지 못했다. 충청해역에서는 한 번도 교전이 없었다. 충청수군은 개전 이후 줄곧 전라수군에 배속되었고 독자적인 작전 경험이 없었다. 충청해역 수로에
관한 정보를 충청수군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정유년 동짓달 바람이 순한 날을 가려 나는 전선 한 척을 내서 서해로 올라갔다. 종사관과 군관 5명을 대동했다. 나는 위도를 거쳐 고군산 군도까지 나아갔다. 멀고도 낯선 백길이었다. 고군산 군도에까지 육지에서 건너온 피난민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전선을 타고 나타난 수군들이 무서워서 개처럼 옆으로 피했다. 난데없는 수군의 출현으로 피난민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연안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무리들처럼 보였다. 썰물이 갯벌에 겨울 철새들이 부리를 받고 있었다. 고군산 군도와 위도는 수군 기지를 풀 만한 곳은 아니었다. 선바다가 막힌 데 없이 넓어서 죽기에 편한 자리였다. 죽을 자리가 아니었고 싸울 자리도 아니었다. 나는 배를 육지 쪽으로 돌려 연안을 돌아보았다. 섬으로 가려는 피난민들이 포구마다 모여 있었다. 봉두남발의 부녀들이 양지 쪽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서해는 크게 밀리고 크게 썰었다. 작은 강들이 민물로 달려드는 바다를 내려 깊숙이 받아들였다. 썰물의 갯벌이 아득히 넓어서 함대가 드나들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어디로 물러서야 할 것인지 나는 막막했다. 위도와 연안 사이의 바다에서 내가 죽는다면 거기에서 한강 어기까지는 하룻낮의 물길이었다. 거기는 무인지경의 바다였다. 나의 사진은 아무래도 남해 바다의 맨 서쪽 끝 언저리의 어느 바다일 것 같았다. 그 뒤로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군관들이 항해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눈치였다. 나는 다만 연안 시찰이라고만 대답해 주었다. 물러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우수영으로 돌아왔다. 엿새간의 백길이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나는 우수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서해에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나는 우수영을 버리고 남해의 서쪽 끝 언저리로 가기로 했다. 거기가 나의 자리였다. 거기서 다시 경상 해안 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거기가 나의 자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마침내 적의 전체를 맞아야 하는 날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수영으로 돌아온 날 밤에 나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